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을 한 겁니다. 일부 가정이 도착했는데 보고 헉소리 났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이면에 통틀어서 이 기사 싣고 있습니다. 7월분 전기료가 일부 나왔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8만 원 내던 가구에서 글쎄 이번에 27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누진제 폭탄이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아이들 학교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교실용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실 온도 33.4도, 뒤에 아이는 교복을 벗어 제치고 부채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기료 누진제 폭탄 무섭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인데요. 이 더운 기온을 더 덥게 하는 일, 탕평 인사를 이정현 신임 당대표가 간언했는데 결과적으로 머쓱해졌습니다. 호남 인사, 소수자 인사, 균형 인사, 탕평 인사, 이번 대통령의 개각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개각, 당정청 모두 친박이 중심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는데 이 개각을 일컬어서 변화 없이 가겠다의 완결판이다. 아무 변화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의 완결판. 그 정점엔 조윤선 장관이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사이드 이사, 사이드 톱 한번 보시죠.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 받고 헉소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집마다 평소 전기요금의 3-4배가 넘는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윤 씨에게 이달 부과된 전기요금은 32만 9,610원. 여기서 20% 할인해줘도 조족지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은호 구명 로비 관련 현직 부장판사 곧 소환.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외제 스포츠 실용차 SUV, 고가의 SUV를 거의 공짜로 받았다. 이런 정황 어제 저희 보도해 드렸는데 부장판사 휴직기 냈는데 대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곧 소환될 방침입니다. 레인지로버 1억 원 상당하는 것을 공짜로. 대단하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그런데 이 정은호 법조 로비에 연루된 판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법원을 겨눴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레인지로버 김모 부장판사 말고 서울중앙지검의 임모 부장판사도 브로커 이민희 씨와 저녁 식사, 사건 기피 신청,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해야 할 판사, 그것도 부장판사님들이 줄줄이 돈에 얽매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사진. 주인공은 아름다운 우리 손현재 선수입니다. 리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첫 위대한 역사를 쓰는 손현재 선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있는데 동메달을 넘어서 은메달, 금메달까지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삼바 음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정규 돌직구 신문 말고 코에판 올라 올림픽 신문 오늘도 여지없이 발행했습니다. 이른바 코에요 코에입니다. 오늘 올림픽 소식 과연 특별판 코에판에 어떤 뉴스 실렸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돌직구 신문 호에 리우 올림픽 특별판 첫 번째 뉴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 종목을 석권한 정말 신화를 쓴 양궁 대표팀이 금빛 안고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속 해설위원 최동호 해설위원님, 예. 우리 양궁 단체 대표팀 말 그대로 금이 환영, 궁의 환영. 아, 대단했어요. 예,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제 이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양궁 대표팀의 귀국을 환영해 줬는데요.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낮,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이런 미사일과 충만한 공항 귀국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취재진이 공항으로 나가서 우리 장한 대표팀 선수들 마중했습니다. 어떻게 소감 밝혔을까요? 금이 환영, 궁예 환영, 그 모습 직접 보시죠. 먼저 생각지도 못한 이관왕을 하게 돼서 너무 꿈만 같고,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정말 아직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제 막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아름다운 밤이라는 그 유행어는 계속 가실 건가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한국입니다. 한마디만 할까요? 아름다운 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호 해설위원님, 아름다운 한국입니다. 우리 구본찬 선수 아름다운 밤입니다의 패러디 버전인데 어제 공항에 많은 인파, 취재진, 그리고 특히 선수들의 가족, 우리 장혜진 선수의 아버지가 장혜진을 꼭 껴안는 모습이 뭉클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죠. 이 누구보다도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려워했던 거, 고생했던 거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경기할 때도 누구보다도 가슴 조이면서 지켜봤던 분이 바로 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해서 꼭 안아주셨는데, 한 보름 이상 해외에서 경기에 임하다가 돌아온 우리 선수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또는 엄마가 해준 김치에 밥 먹고 싶다. 한국인은 역시 김치찌개 아닌 된장찌개. 예, 그렇죠. 예. 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아버지 목에, 어머니 목에 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아들딸이다 이런 생각 드신 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의 막내인 이승윤 선수가 어제 귀국한 공항에서 깜짝 청혼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Will you marry me? 직접 보시죠. 올림픽 전에는 이제 대표팀에 패가 될까봐 좀 공개를 미뤘었는데요. 이제 독일에서 경유를 하면서 너무 늦게 알리는 것도 좀 실례 같아서 이제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많이 신경을 못 써줘서 좀 여자친구한테 많이 미안한데, 이렇게 올림픽 잘 끝내고 결혼 발표도 축하를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승윤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막내, 듬직하고 든든한 막내였는데 올해 나이 만으로 21살. 예. 청혼했어요 어제. 근데 심상치 않은 젊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주 주도 면밀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죠. 예, 금메달 따고 난 뒤에 결혼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금메달 따고 꼭 따겠다, 그리고 프로포즈 하겠다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네. 다 성공을 하게 됐죠. 피앙세의 모습도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금메달 따고 난 뒤에 행복한 모습이지만 이 선수들이 금메달 목에 걸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역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오니까 선수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지켜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금메달 소신도 경사인데 결혼까지 겹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이승윤 기특합니다. 장합니다. 선수로서 경기 기간 중에 결혼 발표를 하면 나의 멘탈이 흔들리고 또 괜히 우리 대표팀 형들한테 영향을 줄까 봐 잠잠히 잊고 있다가 메달 끝난 뒤에 결혼 소식을 알렸다. 막내답지 않은 그런 장한 모습이었는데 나이가 21살, 그리고 여자친구는 여대생이니까 한 살 어린 만 20살인데 이기지 전 위원님, 인생의 대선배님으로서 너무 결혼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 잘하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아이고, 뭐 잘하는 거예요. 21살, 20살이면 뭐 세상 알죠. 그렇습니까? 네, 국가 저출산 정책에도 뭐 부응할 것이고 진짜 잘 된 겁니다. 네. 진짜 잘 된 겁니다. 잘 살 것 축하합니다. 같아요. 네. 네. 올림픽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우 올림픽 호외판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흥겨운 삼바 리듬과 함께 공개되는 두 번째 소식은 그리 흥겹지는 못한 소식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 잘 싸웠어요. 그런데 8강에서 네덜란드를 맞아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런데 금이 환영한 우리 양궁 대표팀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던 것과 달리 여자 백두단, 특히 박정아 선수에게는 거의 마녀 사냥식의 비난의 목소리가 SNS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아 선수가 개인 SNS를 일시 폐쇄했다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데, 최동환 수리원님, 박정아 선수 어제 경기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리시브를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고 공격도 네덜란드의 벽에 막히면서 많은 아쉬움을 줬는데, 문제는 지금 네티즌들이 박정아 선수를 겨냥해서 험상궂은 댓글, 비난의 댓글들을
쏟아붓고 있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희생양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박정아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멍으로 뚫렸거든요. 근데 박정아 선수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와 평가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던 건데 어제 경기가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선수 본인이 가장 많이 가슴 아프고 답답해 하겠죠. 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성의 댓글을 다는 것까지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고생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이 박수 한번 보내주고 싶고요. 어제 경기, 이 4강에서 좌절한 어제의 교훈을 되살려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어제 저 댓글들 내용을 너무 센 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핵 민폐 선수다. 미안한 줄 알아라. 양심 있으면 나와라. 김연경에게 사과하라. 뭐 이런 종류의 악플들이었어요. 박정아 선수가 이 마음이 좀 여린 선수로 선수단에서 알려져 있는데 좀 상처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처 받겠죠.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스타 선수로서 이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다 꾸준히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경기도 있고 잘하는 경기도 있고요. 예. 어제 경기가 바로 이 박정아 선수로서는 최악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박정아 선수 본인으로서도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타 그리고 어제 경기의 부진 같은 것도 경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선수 네. 본인에게는 더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타하는 우리 네티즌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박정아 선수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쓰디쓴 야구로 삼아야지 예. 물러나지 않고 더 클 수 있습니다. 예, 박정아 선수 경기력도 있고 또 훌륭한 선수이니만큼 관심이 없으면 비난도 없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마음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훌훌 털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오올림픽 호외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기대해볼 만한 뉴스입니다. 아름다운 소년재 선수 리우에 입성을 했습니다.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첫 메달을 올림픽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이 리듬 체조 우리나라 특히 동양인들에게는 높은 벽이었지만 소년재는 깰 수 있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올림픽에 임하면서 또 가장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정말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또 정말 완벽하게 정말 후회 없이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요. 또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훈련 준비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덜 긴장하고 또 컨디션 조절 잘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김병민 전 의원님, 아마 김 의원님이랑 저의 마음이 같을 거예요. 저는 조금 주책 같기도 한데 손재 선수 볼 때마다 제 친동생 같고 여동생, 막내 여동생 같고 의연해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리듬 체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금메달이 아니라 사실상 동메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저는 손현재 선수가 저 예쁜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리듬 체조라는 종목 자체가 단순하게 스포츠처럼 열심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탱고 강습까지 받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연습을 했다 하는데 우리 같은 진짜 그 국민 오빠들이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 다 털어내고 예. 진짜 경기를 좀 즐기는 모습으로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최동호 선생님, 예. 메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본다. 이 리듬 체조는 러시아가 최강국이거든요. 러시아가 최강국이다. 예, 그래서 지금 올 시즌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올 시즌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 없는 네. 세계 랭킹 1위, 2위 선수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쿠드랍 체바하고 마문 선수인데요. 예. 올 시즌 들어서 손현재 선수도 나가는 월드컵 대회마다 자신의 최고 점수를 계속해서 갱신할 만큼 상승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좋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드랍 체바와 마문의 점수를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동메달을 놓고 손현재 선수가 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동메달 경쟁의 최대 라이벌은 우크라이나의 리나트 디노바 선수이거든요. 보통 그쪽이 다 잘하는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 그렇죠. 이 러시아계의 국가들이 잘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현재 이
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 네. 어제 입국했거든요. 입국하기 전에 이 지금 전지훈련했던 러시아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상파울루에서 일주일 이상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러시아 왔습니다. 선수들이랑 함께 합숙하면서. 예. 때문에 직전의 컨디션 유지와 자기 기량하는데 조금 더 점프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프로그램이 올림픽에 대비한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난이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난이도를 상당히 높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더 잘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실수 없이 연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예. 동메달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손현재 선수 동메달 따면 이건 정말로 역사적인 대단한 일이에요. 예. 동양 선수가, 그것도 한국인 선수가. 그러나 손현재 선수의 기량은 높습니다. 자신감 있게 동메달 소식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우 올림픽 네 번째 소식입니다. 졌는데 분명히 패자인데 오히려 더 인기가 높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탁구의 만리장성 벽에 부딪혀서 패배했지만 아름다운 패배였다. 중국 선수들을 당황하게 한 전 세계 유일한 선수였다. 별명 우리 영식이. 그렇습니다. 정영식 선수. 지금 정영식 선수의 탁구 경기를 보면서 졌지만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성호 선생님, 예. 정영식의 이 플레이 중국 선수들을 당황시켰고 더 나아가서 중국 대륙 전체를 당황케 했어요. 네. 어제 경기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중국 탁구 대표팀의 이 감독도 흔들리는 모습, 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었거든요. 그 홍군보 닮으신 분. 예. 예. 왜 당황했느냐? 그만큼 이 정영식 선수가 겁없이 달려들었던 겁니다. 네. 어제 단체전이었었거든요. 첫 번째 단식이 나왔는데 장지커 선수에게 먼저 1세트를 따내고 앞서가다가 결국에는 2대3으로 패했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체전 이전에 개인전 경기할 때도 개인전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마룽 선수를 만나가지고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아쉽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예. 이 중국 선수의 특히 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훈련할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차피 금메달은 우리가 넘기 힘든 중국의 벽이니 차라리 중국이 아니라 2, 3위권 국가들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래도 정영식 선수는 끈질기게 잘했어요. 중국 선수들의 비디오를 끊임없이 보면서 대비를 했었거든요. 칼을 갈았군요. 예. 칼 갈았다. 예. 예. 정영식의 이 대담한 플레이. 나이는 굉장히 애띠고 어린데 저는 정영식 선수를 볼 때마다 우리 탁구계에서 첫 금메달을 땄던 유승민 선수. 유승민 선수가 예. 유승민 선수가 떠올라요. 예, 90년 애틀란타 이후에 유일한 선수예요. 유일하다. 뭐가 유일하냐면 이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를 이기고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유일한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탁구에서 중국의 벽은 굉장히 높죠. 예. 우리 정영식 선수를 상대로 우리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을 열광시킨 우리 영식이 애띠고 귀여운 미모, 외모, 그러나 파이팅은 뭐 엄청났습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으악 뭐 거의 의학세가 왔어요. 첫 번째, 탁구는 외계인 중국의 지구대표가 도전하는 경기다. 중국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영식이가 바로 지구대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남자의 아름다움을 봤다. 포기 모르는 불꽃 남자 정영식이다. 우리 영식이가 투지를 불태웠다.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다. 이번에도 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 영식이를 통해 미래를 봤다. 질 땐 지더라도 이렇게 져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 예감이에요, 정영식 선수. 네. 특히 경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액티브하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외모 자체도 굉장히 남자한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귀엽다라고 할까요? 귀여워요.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이번에 조금 더 운이 따라줘서 금메달만 차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한다면은 마치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윙크 왕자 이용대 선수처럼 네. 한번 뜰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직 젊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또 있죠? 맞습니다. 예. 만리장성을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탁구 경기, 골프 경기, 태권도 경기 예정돼 있는데 내일 오실 때 금픽 소식 들고 와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은 반드시 네. 금메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동화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림픽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돌직구 신문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 13명.
사회에 나갔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여정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 1명이 최근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이 사회 각지로 진출한 것이 맞다며 신변 안전을 위해 사회에 복귀한 시기와 지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탈북 종업원들은 3명에서 4명씩 조를 이뤄 식당과 옷가게 등을 체험하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 당국이 이들을 더 오래 보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 4개월 정도 일반적인 교육을 마치고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가족들을 동원해 집단 탈북을 집단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자유를 간 게 아니고 납치라는 이런 걸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부는 당분간 경찰 등을 배정해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탈북 종업원 13명 드디어 사회인이 됐는데 오늘 저희 돌직구 패밀리 김정한 기자님 나오셨는데 다른 탈북자들과는 달리 하나원이 아닌 안가라고 하죠. 우리 정보원이 갖고 있는 안전가옥에서 이들을 보호하면서 교육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당히 특별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처음 이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특별했죠. 어쨌든 그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또 북한에서는 이것을 김정은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관련한 가족들이 묘양산 모처에 모여서 뭐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묘양산 모처에 몰려 있다. 그래서 뭐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이들의 탈북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 모처에 안가에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보통 4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나가요. 하나원에 대신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들 같은 경우는 안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4개월 후에 사회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들이 자의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이들이 젊은 나이 여성들이잖아요. 1명은 남성 지배인이고 12명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직책을 이미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게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윤태호 실장님, 그냥 송중기 오빠를 좋아하는 20대 초중반의 우리 여성들인데 과연 우리 한국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마당에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두 가지 면이 다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이제 특별히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과도한 배려나 보호 같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이분들이 이제 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이제 더 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보호, 배려 같은 게 좀 세심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언론이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또 과도하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 12명 여성들이고 1명은 이제 남성 지배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이도 좀 젊고 어리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걸 이 사람들 이제 한꺼번에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나오면은 2명이 한 조가 돼서 한 6군데로 나눠서 전국 곳곳에 지금 뭐 그 주택에 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죠. 2인 1조, 최소 2인 1조 조를 나눠서 6명의 조로 전국 곳곳에 분산을 시켰고 남성 지배인은 이제 성별이 아무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홀로 따로. 그렇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통일부 출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취재가 안 돼요.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은 항상 이거는 이제 탈북자들의 어떤 신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이 아까 뭐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뭐 경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경로.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중국이나 이런 그 동아시아
쪽에 남한 사람들을 뭐 납치해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복성으로 납치를 지시했다. 그렇죠. 어허. 그런 보도도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굉장히 이 4월 7일 이후에 많이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신변 안전이 가장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유엔에서도 이 사람들을 좀 한번 만나보겠다 했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사실 거부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90년대 중반 정도였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엄청난 대식량난에 시달렸던 고난의 행군. 그 북한 시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체제에 대한 어떤 흠모나 아니면 내가 공산주의가 싫어서 민주주의로 떠나가겠다는 이런 식의 탈북보다는 자아실현형 탈북이 많습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요. 경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시장의 맛을 아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의 맛을 아는 것이죠. 돈의 맛.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어떤 식의 이유로 인해서 여기 왔다고 우리가 딱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삶 그리고 어떤 자유시장 내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부의 어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대로 적응하게 하려면은 정부가 지금 사실은 신변보호감찰관을 보통은 탈북자들한테 붙여요. 한 명씩. 근데 그 한 명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려고 한다면, 적응하게 해야 된다면 아마 탈북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세심한 관심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북자가 지금 3만 명씩 되죠. 탈북자 내에서도 고학력의 어떤 북한에서의 이력에 따라서 서로 뭉치고 그들 내에서의 또 어떤 좀 나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 주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한국 사회에 제발 잘 적응해서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적응 잘할 거예요. 꿈 펼치면서. 왜냐면은 중국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맛을 제대로 맛봤고 시장 경제를 이미 몸으로 체득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낌이 있었죠. 4개월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름 다 바꿨겠죠. 뭐 영숙이 미순이 뭐 이래가지고 바꿨겠는데 본 이름 하면 저기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짜서 아마 잘 교육시켰을 거고 이들이 만약에 납치라면은 지금 도망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렇죠. 중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든지 하면 되잖아요. 자신감 있고 이것이 납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여기저기 취업을 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혹시 민변에 취업하면 어떨까? 민변에 취업하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대한민국은 취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민변에 하나 취업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13명의 탈북 소식 그리고 사회 진출 소식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들의 평가가 소개가 됐는데 그 평가는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제 개각에 대한 오늘 조간신문들의 사설을 한 판에 모아봤습니다. 이른바 사설 한판. 저와 함께 보시죠. 어제 박 대통령의 개각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소개했을까?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 이렇게 썼습니다. 우병우 살리고 이정현 기죽인 찔끔 개각이다. 동아일보에서는 어제 개각을 무슨 개각? 찔끔 개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런 맥 빠지는 개각. 조선일보는 어제 개각을 맥 빠지는 개각이다. 찔끔 개각에 이어서 맥 빠지는 개각. 그리고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설 어제 개각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동 없는 수첩 개각으로 국정 난맥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풀이 적다. 그 수첩이다. 중앙일보는 어제 수첩 개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입니다. 국정 쇄신 의지 대신 이대로만 앞세운 소폭 개각이다. 이대로만 앞세운. 이대로가 좋다. 우리끼리 좋다. 소폭 개각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대로 개각 혹은 소폭 개각이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민심 따르기는커녕 민심을 역행한 이런 개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개각? 불통 개각.
민심을 역행한 불통개각이다. 경향신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썼네요. 민심을 깔아 뭉갠 우병우 표 개각이다. 한겨레의 개각은 우병우 개각이다. 한번 쭉 볼까요? 동아일보부터. 찔끔 개각, 맥 빠지는 개각, 수첩 개각, 소폭 개각, 불통 개각, 우병우 표 개각. 이 신문 저 신문 할 것 없이 개각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합니다. 윤태곤 실장님. 표현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수석을 질질 끌고 갈 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의 개각을 하더라도 우병우 개각이라는 이야기밖에 못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 불행히도 그렇게 된 거고요. 어제 개각은 저는 좀 청와대나 이정현 대표가 뭔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복절 경축사나 이 개각까지 보면은 총선의 민심이라는 게 좀 단호하게 뭘 좀 바꾸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정현 대표 정치판 말하자면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친박이지만은 그 무수저 대표를 끌어올린 것은 뭘 좀 흔들어 봐라, 판을 흔들어 봐라라는 뜻을 이제 실어준 건데, 그걸 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개각은 첫 번째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지, 포개 문제. 포개 문제가 이제 3군데밖에 없다. 과연 여기 3군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다른 뭐 미래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뭐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3군데밖에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의 이제 안의 문제인데, 친박 정치인 1명, 관료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심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서울 1분, 이제 영남 2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여기는 해명인지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실력 위주로 뽑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어떤 호남 인사가 실력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호남 인사의 말이었군요. 김현미 의원님, 어제 개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병우는 지키고 친박 호위대는 보강하고, 이게 다였다? 그러니까 이번 개각을 바라보면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병우 수석 문제는 좀 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까지 끼고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빼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문제는 어차피 굉장히 오랜 기간 끌어왔던 문제고 특별감찰이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가 끝난과 동시에 뭔가의 조치가 취할 거니까 10번 양보해서 이건 좀 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분에 대한 장관 교체 인선은 과연 적절했는가의 얘기가 있을 텐데, 이정현 당대표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탕평 인사하자, 능력 인사하자, 지역균형 인사하자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끝냈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개각은 너무나도 잘하시는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워낙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민심의 이야기를 잠시 입에 올리자면 탕평 인사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3분이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치인 출신이죠. 일단 소폭 개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청문회를 최대한 쉽게 가자라는 의지가 반영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을 발탁했던 이유도 어차피 청문회 한번 통과했던 인사니까 청문회는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던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청문회 시비 걸지 마, 야당에게. 네. 근데 과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잘한 일이냐. 이게 어찌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참패했던 비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에서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가는 과정에서 이정현 당대표가 일으켰던 탕평이라는 얘기가 저는 지역 간의 탕평보다는 사실 친박과 비박, 개파의 갈등을 초월할 수 있는 탕평 인사를 처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윤선 장관을 다시 한번 기용함으로 인해 갖고 이와 같은 개파 갈등은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는 선에 이르렀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환경부 장관 이번에 내정된 분을 보면서 약간 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일단은 기재부 출신 관료죠.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라면 사실상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경제부처 경제적 논리로, 그리고 이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실상 대한민국 부처가 있는데 부처 간에도 위계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나 여가부 같은 힘없는 부처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결국 힘있는 경제부처에 밀려갖고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고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부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역할하는 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청와대의 역할이지 어떻게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그런 분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올 건데 단순하게 꼬투리 잡기 청문회가 아니라 능력 검증 청문회 문제를 가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들이 보인다라고 좀 쓴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현 대표 측의 반응을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맥 빠진다, 김 빠진다, 당혹스러워한다. 천하의 이정현 의원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는 천하의 이정현 대표가 아닌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제가 감히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대통령의. 다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특한 내각 인사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거는 대통령은 어떤 민심이나 여론에 밀려서 인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 그분의 스타일인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스타일이 정석이라는 걸 이번 인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이정현 대표가 이제 그 오찬에서도 탕평 인사,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처음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처음으로 대표로서 대통령에 건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세워줄 만도 한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같은 눈높이로 당정청 관계를 가져가는 모양새, 그것이 설령 본인의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은 눈높이,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확인한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논란의 중심은 우병우 수석인데 이번 개각 때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믿어줬습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기사부터 확인하시죠.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철옹성 우병우. 철옹성. 그런데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뭔가 제대로 의혹을 한번 보겠다 이겁니까? 이 칼럼니스트. 그렇죠. 일단 그 특별감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죠.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수석이라는 그 직위에 오른 이후에 발생한 일들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병우 수석의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월에 이제 의경에 그 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조사가 가능한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의경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나도 백으로 들어왔지만 정말 역대급 백이 들어왔다. 야, 나도 백이지만 네 백은 내가 못 당하겠다. 뭐 그겁니까? 그렇죠.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어떤 그 보도에서 이제 알려지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우병우 아들 그냥 그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군대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청 차장을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 서울청의 누굽니까? 부속실장을 이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처음에 이 우병우 수석의 아들은 서울정부청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로부터 한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서울청으로 이제 전보가 됩니다. 근데 규정상 4개월 이내에 그렇게 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한 4개월도 안 돼서 이제 자리를 더 좋은 데로 옮겼으니까 분명히 특혜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그래서 경찰청에 지금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할 일 한 거다. 그렇죠. 당연한 일 했기 때문에 칭찬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절차로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냐.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과연 특별감찰관의 결과 발표를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인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다음 주. 이계진 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일 때 이 전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의 공식 대변인, 지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맞춰온 분으로서 이번 개각 그리고 우수석의 의혹. 개각 잘한 겁니다. 잘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측은 주최 측이고. 주최 측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동길 박사의 표현을 의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항상 개각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우리 정치판이 항상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개각으로 뭘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면 초기에 내각이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도 있어야죠. 잘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어야 그리고 개각을 한다면 잘못된 사람을 골라 개각을 해야죠. 저 사람 왜 개각했지? 그럼 지금 일하던 장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사람을 몇이나 갈았느냐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일 잘못하는 사람을 갈아서 일을 잘하게 하는 사회.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개각으로 뭐 한번 좀 우리 속을 풀어달라. 이 풍토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하는데 예. 언론이 쓰는 용어를 보면은 이 사회 민심을 압니다. 우수석 아들 이렇게 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병우 아들. 우병우 아들. 우병우는 빠졌다. 우병우 갖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민심입니다. 우수석 아들 적어도 지금 우수석 아들이라고 해야죠. 예. 그런 것이 현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각과 관련된 저희 조간 신문들의 평가 그리고 돌직구쇼의 평가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준비한 순서입니다. 돌직구쇼의 코너 속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을 살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신사동 그 사람 과연 그 주인공이 누가 준비되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장본인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그의 절친 김정주 넥슨 대표입니다. 나란히 법정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이었습니다. 김정환 기자님. 네. 그들의 우정은 분명히 금이 간 듯해요. 어제 법정의 모습 어땠습니까? 어제 보니까 일단 진경준 검사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한 10분 전에 미리 와 있었고요. 예. 하얀색 운동화 차림에 이제 수의를 입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왔는데 예. 눈길 한번 안 줬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그리고 이제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옆에 이제 후배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석에 검사들이 그렇죠. 앉아 있겠죠. 그리고 현직은 어쨌든 보직해임이 됐지만 현직은 아직 검사장이기 때문에 예. 까마득한 후배를 이렇게 좀 훑어보는 그런 여유도 있었다고 하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았지만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아직도 좀 본인이 검사장으로서의 멘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 진경준 검사장에게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자 의뢰 신원 확인하는 건데 현재 신분이 검사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 검사장이.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 윤태국 씨님, 이 말의 의미가 심리가 뭡니까? 현재 직업 없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검사입니다 그러겠습니까? 법조인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차마 검사장이다라고 말을 못했던 부끄러움이다. 해임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재판에서도 이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새로운 걸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 내용을 보면요. 이 진경준 씨라고 해야 되나요? 전 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돈을 먹은 거, 그리고 이제 김정주 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검사인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구해가지고 준 걸 있고, 진경준이 뭘 했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나중에 지금 요즘 나온 홍만표 변호사 이런 쪽도 보면은, 그 사람은 탈세범이에요. 나쁜 돈을 받긴 받았는데 해준 건 없습니다. 사기꾼이 말하자면은 법조 비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검찰 주장대로 따르면 다 사기꾼들입니다. 뭔가 용두삼의 느낌이 난다 벌써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똑바로 판결하고 싶어도 검사가 올리지 않으면 판결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나타난 거, 검찰 개혁이 이래서 필요하다. 검사가 제 식구 감싸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예. 126억 원의 주식 대박, 그리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가족 해외여행을 김정주 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펑펑 다녔던 이런 혐의. 대한항공에다가는 이제 처남이죠. 처남이 이제 회사 차려가지고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주장에 의하면은 그런 거 다 했는데 무슨 불법적, 탈법적으로 그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넥슨이나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치기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검사가 뭔가 지금 석연찮게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진경준, 김정주 두 사람의 스토리와 빼다 박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진경준, 김정주의 이 특수관계 얘기와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와 그리고 현재 부장 판사님. 부장 판사. 네. 그 스토리가 놀랍도록 똑같아요. 뭐 승용차도 나오고 가족여행도 나오고. 요즘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그래서 뭐 부장 판사급이면 어떤 종류의 얼마 나가는 차, 뭐 부장 뭐 검사장급이면 얼마 뭐 나가는 차,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뭐 세탁을 한다, 어떻게 주고받는다,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가량의 제네시스 차량, 사실 그냥 뭐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억 2,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그때 가져서 나중에 결국 이거 부풀려서 120억 원대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얻었고요. 지금 어저께 아마 휴직계를 냈다고 하는 그 모 부장판사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네이처 리퍼블릭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차를 그냥 자기 차를 팔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5천만 원 상당의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랜드로버 1억 원 상당의 이 차 중고 시세도 한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에 이제 팔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돈 돌려주고. 예, 부장판사한테 다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돌려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행도 갔잖아요. 예. 지금 부장판사는 정은호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을 갔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이분들 뭐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이 판박이 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통적으로 지금 세 가지 뉴스를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뭔가 다 아주 고가의 차량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들 한번 뽑아왔는데 먼저 진경준, 김정주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등장했던 무상으로 제공했던 제네시스 승용차,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사실상 공짜로 부장판사님에게 줬다는 랜드로버 승용차,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소개했던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외제차를 받지는 않았지만 나는 차가 없다라고 신고해 놓고서 사실상 법인회사 명의로 마음대로 사적으로 타고 다녔던 마세라티, 그리고 특혜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아들은 의경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이 포르쉐 차량, 이기진 전 의원님, 마세라티, 포르쉐, 제네시스, 랜드로버, 저 차들은 죄가 없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의경이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진짜 좋은 나라에 잘 사는 나라고. 근데 서글픕니다. 네. 저런 차를 거리에서 갖고 운전하다 봤을 때, 좋은 차다. 다칠까봐 저는 거리를 좀 더 뛰고 갑니다. 저는 차선을 바꿔버립니다. 받으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저런 차를 그냥 주고 받는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고 이동찬 코롱그룹 회장의 자서전이 생각납니다. 예. 벌기보다 쓰기가, 살기보다 죽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제대로 죽기는 참 어렵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지 이 잘 배운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머리 써서 겨우 탈세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정말 공분을 합니다. 예. 랜드로버 차량을 사실상 공짜로 받았던 해당 현직 부장판사는 현재 휴직계를 낸 상황입니다. 휴직계를 내고 검찰 조사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혹여나 이 부장판사를 제시고 감싸기식으로 보호하려는 건 아닌지 그 또한 우려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이 부장판사 외에도 다른 현직 부장판사들이 바로 이 법조계 로비에 대거 연루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만큼 과연 우리 사법부가 얼마까지 썩었는지 이번에 제대로 도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강진명 경찰청장이 퇴임을 앞뒀는데 정치하겠다. 손학규 전 대표는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정치 욕심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최근에 이렇게 밝혔는데 경찰청장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무리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강진명 청장이 청문회 때,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청문회를 거치거든요. 그 청문회 직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겠다. 경찰 총수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임기 마지막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뭐 어찌됐건 잘했건 잘못했건 잘잘못에 대한 말이 있지만은 본인 생각하실 때는 대가 없이 뭐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물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국가를 위해 기여, 참 이것도 많이 듣던 이야기죠. 국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를 하고 싶다. 정치도 포함되냐라는 이야기에 정치도 할 수 있다라면서, 아니 그때 기웃거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 않았냐, 임기 중에 안 기웃거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 말이 안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장난이다 그거. 총장이 될 때 임기 중에 그러면 사표 내고 하느냐.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젊어요. 1964년생이에요. 경찰대 2기로. 64년생이면 이제 52이죠. 52이면은 초선 의원들도 꽤 있는 나이인데, 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뭘로 기여할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 하시고 살기에는 너무 젊다. 아주 너무 젊은 나이긴 할 겁니다. 뭐 정치를 하는 게 자기 자유긴 합니다만, 이렇겠죠. 이 정치라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냉혹한 검증인데,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상품성이 있다는 말은 경찰청장 동안에 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해가지고 각 당에서 이제 냉혹한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찰청장 직이 떨어지면은 뭐 다른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불러주는 데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생활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한번 따져보실 기회가 될 텐데, 그리고 제가 강신명 경찰청장한테 좀 재수없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옛날 경찰청장들이 옛날 임기제가 아닐 때도 있었죠. 잘 마쳤는데 나중에 뭐 또 걸려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현직 때 문제라, 이런 아니면 은퇴 후에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1단계 관문은 그걸 벗어나는 거, 그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의 나를 어디서 과연 많이 불러줄 것인가, 슈퍼스타 K를 보는 것 같은데, 강신명 청장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한 명의 경찰로서 경찰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치도 포함되느냐라는 말에 그렇다. 덥석 그렇다. 2년 전 청문회에서 경찰 조직 총수가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그런 생각에 내가 임기 중에 20대 총선 안 나가지 않았냐? 나 잘했죠? 라고 물었는데, 김명민 전 의원님, 경찰총장 임기 중에 총선 나가지 않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하도 낙하산들이 뭐 공항공사 사장 집어던지고 총선 나가는 것만 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솔직하신 분이네요. 정치 솔직하신 얘기하고 분이다. 싶은 분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인 경찰청장 재임 중에 뭐가 제일 아찔하고 힘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크 리포트 주한 대사, 이 대사가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때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그 상황에서 뭐가 제일 아찔했냐니까, 진짜 죽었는지 혹은 건강 상태가 어떤지가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어서 든 생각이 나 잘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데, 나이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정치하고 싶겠죠.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사실 현 정부 인사들 중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성이 있는 인사들은 대거 출격했습니다. 특히 진박 어벤져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 정부와 친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안 나왔다는 얘기 정도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대 출신이고 한 조직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정치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오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는 거고. 근데 과거에 허준영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경찰청장 끝나고 나서 노원에서 2번의 선거를 나왔는데, 2번의 선거에서 다 참패를 거듭하고 결국 정치인으로서는 완벽한 실패를 이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진입하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김주환 기자님, 최근에 스쿨폴리스 사건에 대해서 이 경찰청 차원에서 셀프 수사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윗선은 다 빼줬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윗선은 다 빼줬다. 그 비판에서 강신명 청장도 자유롭지 못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승진 빨리 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경찰 내부 조직의 평가를 보니까 본인의 의견은 없고 윗선, 그러니까 경찰청보다 더 위에 어떤 정부겠죠. 윗선에서 예스만 답하는 너무나 예스맨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과연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뭐 얼핏 얘기하시기를 정치를 하나의 또 다른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정치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나의 봉사직이고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년 전에 아마 교황이 서울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정치는 가장 선한 봉사직이다. 정치는 가장 선한 봉사직이다. 네. 명언이 그렇다면 강신명 경찰청장께서는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이 청장으로서 보여줬는지 아까 이제 김진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스쿨 폴리스 문제라던가 안에서도 내부 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내부 정치에서 얼마만큼의 정의를 구현했는지 그 교황이 얘기한 가장 선한 그 어떤 형상의 정의를 구현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자문을 하셔야 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경찰청 내부에서의 그 평가를 지금 막 듣고 아 그래 맞아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야에서 잘 나가고 출세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의견 소신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좋지? 이 줄인가 저 줄인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수장이라면 곤란한 거죠. 예. 이런 사람이 계속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 그런 줄을 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기 소신부터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신부터 그래서 가끔 직장에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국장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얘기야. 또 저쪽에서 반대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야. 자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다가 누구 잘못되면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예. 이러고 그 사람은 반 죽이고 잘 되면은 거봐 내가 그때 그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 어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부하,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국민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소 황당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괴산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산막이 옛길이라는 아름다운 길이 있고 그 길에는 호랑이 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호랑이 굴. 호랑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안내판에 아름다운 산막이 옛길 호랑이 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68년까지 이곳은 호랑이가 드나들며 살았던 굴입니다. 겨울이면 눈 속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겨져 있어서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은 산막이 옛길을 만든 임각수 군수가 청년 시절 창을 들고 호랑이를 사냥하려 다녔던 곳이다 라고 써 있다는데요. 네. 김명 기자님, 이거 뭐 제가 단군 신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북한 조선중앙 TV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임각수 군수님 빼고 이 김정은 원수님만 붙여 넣으면 우리의 그 저 원수님께서 예. 호랑이를 창으로 때려 잡았다. 그것도 1968년도에 68년도에 호랑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잘. 멸종이 이미 된 지 오래 수십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이 차마 그렇게 썼겠습니까? 예. 밑에서 일했던 군수 시절에 우리의 임각수 군수님 밑에서 이제 좀 잘 보여야 되는 이 모 직원이 이제 임군수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저기다 갖다 놨다는 건데, 네. 아유, 이게 천만다행히 저게 또 영어로까지 번역이 됐으면 예. 국제적 망신이 됐을 텐데 그나마 한국어로 돼 있어서 저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임각수 군수가 호랑이를 사냥했던 것이 아니라 임각수 군수가 그냥 청년 때 사냥을 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진 않았고 하여튼 꿩이나 뭐 두더지 이런 거를 잡았던 것 같아요. 오해하기 딱 좋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앞에 예. 호랑이 저 인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모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귀여운데 호랑이 모형도 있고 옆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해하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건 아니지만 호랑이 발자국이 남겨진 그곳에 가서 창으로 뭐 사냥을 했다. 예. 그러면 충분히 개연성 있게 들리죠. 북한의 매체에서 김정은이 2살 때 백마를 타고 돌아다녔다라는 내용을 보도해서 전 세계에 코웃음을 샀는데 관련된 시민이 이 군수의 사냥 팩트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구 자체가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특정한 사람을 뭔가 약간 우상화하는 듯한 좀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군수가 사냥하러 다녔어? 창을 들고 사냥하러 다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영숙 선생님이 아무리 청년 시절에 창을 두고 사냥했다 말이 안 된다. 저도 아까 딱 저 기사를 보고 느낀 게 이제 김일성 뭐 축지법을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북한에서 그런 매체 누굴 우상화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인분수가 자서전을 썼고 그 직원이 그 자서전을 토대로 저렇게 적었다라는 거죠. 과정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재를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군수의 결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유, 본인이 모르고 그냥 가진 않았겠죠. 이 방송 부산 군수가 보고 있을까요? 예.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한국에 계셔가지고.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괴산에서 무소속으로 3번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사실상 정당 공천을 받고 단체장이 당선이 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3번이나 당선되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240여 곳 정도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그곳에서 선출된 권력은 거의 김정은의 불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왕처럼 불리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웃어넘긴 것처럼 괴산이만 있는 문제냐?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조금 더 뒤져서 조사해보면 이와 못지않게 진짜 국가의 돈으로 자기한테 해당되는 일 막 하는 거는 비일비재할 거고요. 제가 과거 서초구에 있을 때는 우면산 산사태가 나갖고서는 거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복구공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구공사하고 나서 예쁘게 복구하고 나니까 거기에 구청장 명의로 기념식소에 심어놓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정말 심각하게 조사하고 이런 사람 2번 다시 뽑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크게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군수가 창을 들고 사냥을 했다니까 물고기라도 하나 잡았겠죠. 설마 없었던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광의 해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 CNN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그 모토가 업그레이드 코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신사동 그 사람. 10초만 얘기할게요. 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군수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부군수한테 회의 끝나고 맡겨놓고는 노인네 생일 챙기러 다니는 거에 관내. 임기 4년 내내 어르신네 생신 미역국이나 드셨습니까? 아니 군수님이 어떻게 제 생일을 알죠? 안 찍겠습니까? 아하. 4년 내내 그 짓 하는 군수들이에요. 다 그거예요. 10초 안 넘었죠? 10초 안 넘었죠. 한 8초 78. 올림픽 신기록.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확인해 보시죠. (7월) 고지서가 드디어 아이고 무서워 도착했습니다. 물론 일부 세대가 도착을 했고 순차적으로 이제 다 도착을 하게 되는데 7월불 전기료를 보니 정말로 징벌적 누진제 폭탄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얼마 요금이 나왔길래 그러냐? 저희가 정모 씨의 7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전에서 보낸 거 맞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전월에 쓴 정모 씨의 전기요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1kW를 써서 84,900원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84,900원. 그런데 이 정모 씨 7월이 하도 더워서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1등급 전자제품으로 바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에어컨 포함해서 1등급 전자제품으로 바꾸고 정모 씨의 설명에 따르면 에어컨만 더워서 폈다. 어쩔 수 없이 에어컨만 더 사용했다. 그랬는데 어제 도착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니 무려 요금이 7월 8일에서 8월 7일 한 달간 쓴 요금 27만 1,230원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옆에 고지서가 있습니다. 2016년 8월 전기요금 청구서 고객번호 06-0608XXX 고객명 정땡땡 청구금액 27만 1,230원 사용기간은 7월 8일에서 8월 7일 납기일 2016년 8월 31일 자동이체 신청하셨네요. 그렇군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 진짜 실제로 정모 씨에게 배달된 건데 한시적 누진제 요금 깎아주는 걸 적용해도 24만 5,410원
그러니까 전기료 폭탄 요금이 맞는 건데 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에서 8월도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틀었던 8월에서 8월 한 달분 전기 요금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된다. 공포스럽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근데 이 정 선생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 관리실에 그 한전 쪽에 물어보려다가 스트레스를 미리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나중에 고지서 보고서는 이제 당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한전에 지금 요금문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6월 여기 이분이 쓰신 거 정모 씨가 쓰신 거는 이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고 그 당시 이제 84,900원 정도 나왔다는 거고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썼던 게 거의 이제 3배 정도로 나온 거잖아요. 3배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굉장히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깎아준다고 했던 게 뭐 한 20% 인하된다고 해서 이것을 누진제 완화를 일시 적용했을 때 한 24만 5천 원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내던 사람들이 20 몇만 원 이렇게 내면은 이 액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뭐 2, 3만 원 깎아줘봤자 별로 이게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괜히 이제 어느 날 젖주는 식으로 그냥 찔끔찔끔 내려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8월부터 그 더위가 무더위가 더 많이 시작됐잖아요. 8월 초중순부터 굉장히 더위가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달 청구서는 더 정말 헉소리가 나오는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네.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뜯어 고쳐라. 이 국민들이 항의를 한 건데 결국에는 누진제 폭탄이 들어왔어요. 김정현 기자님, 그런데 아이들 지금 학교 방학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실내 온도가 35.4도, 34.8도까지 치솟았는데도 학교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 이건 또 어떤 사정입니까? 누진제 걱정 때문에 또 조금 안 트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장비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3들 한참 이제 공부하고 스파트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더위 식히고 얼굴에 땀이 삐질삐질 나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조차 없다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찜통이네요, 찜통. 네, 아니 저것은 정말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배려인데 저런 거 자체, 환경 자체가 저렇게 열악하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누진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TF를 구성해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고 백지화 상태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걸 한시적으로 폭염 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이 문제 가져가야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 환경도 이제는 아파트촌 위주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고 이제는 뭐 경로당에서도 에어컨 트는 시대잖아요. 옛날처럼 사치품이 아니라. 근데 이제 누진제하는 곳이 미국의 일부 주나 뭐 대만이나 일본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되시는 분들 머리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정모 선생님의 27만 1230원 고지서를 보도해 드리자 혹시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모 씨는 원래 전기를 많이 쓰는 분이구만. 우리는 정모 씨만큼 안 쓰니까 괜찮겠구만. 저 도지구쇼 또 저렇게 하네. 그럴까봐 쌍문동에 사는 권 선생님 사연 저희가 준비했어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권 선생님은 낮에는 집이 비어있는 권 선생님이에요. 전력 사용이 거의 없고 밤에만 틈틈이 쌍문동 자택에서 에어컨을 켜셨는데 전월 청구서보다 요금이 4배가 넘는 10만 원이 부과될 것이다. 부과됐다라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쌍문동에 사는 권 선생도 많이 썼구만. 이렇게 의심하실까봐. 제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모 선생님. 고모 선생님은 지난달에 김병민 전 의원님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15,000원을 냈다. 전기요금 상당히 많이 안 쓴 편이죠. 그런데 이번에 6만 원의 요금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6배 아닙니까? 저희는 아파트여갖고요. 아직 고지서를 못 보고 관리비에 같이 얹혀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때문에 저희 진짜 엄청 틀었거든요. 딸 쌍둥이 때문에 엄청 틀었어요. 올해가 예전에는 1994년 여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웠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갱신해서 2016년 올해가 가장 더웠고 아마 제 생각에 2017년, 2018년 앞으로 더 더울 겁니다. 아니 올해 7월이 지구촌 역사상 가장 더웠다고요? 가장 더웠고요. 내년은 더 더울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전기 요금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개편해야 되고 이게 기본 요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7월, 8월, 9월 이 기간 동안에 딱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당연히 틀어야 되는 에어컨의 전기량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천 정부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은 다들 아니까 뭐 제가 또 설명할 이유는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댐도 만들고 거기 합의해야 돼요. 댐도 만들어서 수력 발전. 우리는 그 발전소가 전부 병렬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그 전기를 고루 함께 다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용량은 부족한데 많이 써가지고 블랙아웃이라는 거 일시정지가 된다면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수력 발전 같은 거, 공해 적은 거 이런 걸 좀 앞으로 많이 짓는데 국민들이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 개각 때에 산자부 장관도 바꿨어야 됐다라는 댓글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특별한 휘나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휘나레 기사 특별한 선수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이 선수들입니다. 자, 우리 여자 골프 드림팀 오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세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여자 골프 대표팀 전인지 선수 오늘 밤 오후겠죠. 7시 52분 덴마크 남아공과 함께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티샷을 날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박인비 선수가 밤 9시 14분 미국과 스페인과 첫 라운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36분 양희영 선수 10시 58분 김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스테이시 루이스와 나란히 샷 대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여자 골프팀의 전력이 최강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지 선수는 그 유명한 골프장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 쥐 카피바라를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샷을 날리는 도중에 카피바라가 풀을 뜯다가 전인지 선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전인지와 눈이 마주쳤다. 상당한 길조로 우리 선수단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형 쥐와 눈이 마주치면 금메달이다. 뭐 이런 전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계진 의원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어 선수는 안 나왔나 봐요. 악어 선수 있었잖아요. 늪에 좀 더워서 돌아다녔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 라코스테 선수 참 그게 라코스테요? 안 나왔네 보니까. 어쨌든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금빛 향연 오늘 밤에 예정돼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저희 돌직구 쇼가 우리 골프 여자 대표단 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시원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